쓰고 있는 자료들이고, 어, 일단 디자인 패턴에 대한 공유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일단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되게 막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패턴은 그냥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대성된 가이드라인 정도 될 것 같고요.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짜야 좀 효율적일까, 그런 걸 고민할 때 좀 참조할 수 있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패턴 공부를 왜 시작했냐면요. 이제 자바 아이오 패키지 쪽 보시면은 코드가 되게 난해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항상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 공부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이제 옛날에 한 어떤 네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개발 방법론을 각자 이름을 붙여서 누가 집대성을 했는데, 이건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여기 써 있는 스프링을 하고 있으니까 스프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암묵적으로 쓰고 있는 디자인 패턴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싱글턴인 것 같아요. 팩토리도 많이 썼을 테고, 그리고 이제 MVC 같은 경우도 사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면 좀 더 상위의 좀 개발 방법론이라고, 그냥 개념적인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싱글턴이나 팩토리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중에서 몇 개 그냥 제일 많이 쓰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것들만 몇 개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좀 전략 패턴이라는 걸 공유를 할 거고요. 제가 왜 굳이 전략 패턴을 먼저 꼽았냐면, 어쨌든 제가 추후에 할 일이 이제 네이버 로그인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SNS 로그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링크드인 따지려고 하면 개수는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걸 처음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흔히도 저희가 생각하면 전략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액션이거든요. 그 액션을 전략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 전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왜 전략 패턴이냐면, 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으로 알고리즘의 집합을 정의해요. 예를 들면 아까 SNS 예제로 돌아가 보면 뭐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집합을 정의하고 이것을 하나에 묶어서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전략 패턴입니다. 조금 이렇게 정의만 보시면 살짝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밑에 클래스 구조도를 보시면 여기 스트래티지 A, B, 이게 아까 이제 내가 말씀드린 네이버, 뭐 카카오, 또 구글 이런 게 있겠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의 상위 인터페이스,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전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실제 구체적인 전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전략 패턴이라고 불러요. 일단 제가 예제로 꼽아서 가져온 것은 저희가 그 MAV 프레임워크에 제가 과거에 그 AS128, 또 SH256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 작성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걸 좀 예시로 들어서 해볼게요. 일단 만약에 하나의 클래스 사이퍼, 즉 이제 암호화를 해주는 모듈 안에서 어떠한 타입을 받아서 그 타입에 따라서 AS128로 암호화를 해준다거나 또 SH256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준다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단순히 하나로 뭉뚱그려서 if, else로 쭉 작성을 하면은 일단 이 메서드 자체가 암호화 로직이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이게 변경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기능을 확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구성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AS200, 128, 또 SH256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알고리즘을 따로 정의하고 이것의 상위 인터페이스, 인크립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곳은 이 엔크립션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위 인터페이스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예제 소스를 보시면은 이 사이퍼라는 곳에서 인크립트 이거를 호출을 할 때 실제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클래스는 이 사이퍼예요. AS128, 200, SH256 이걸 직접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상위 인터페이스를 타고 그 안에 세부적인 전략을 결정해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안에 인크립트라는 걸 보면 결국은 그 상위 인터페이스에 인크립트를 이제 이걸 호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사이퍼 이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암호화 로직을 만들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호출만 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쭉쭉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일단 상속 이 사용하는 사이퍼랑 실제 암호화 로직 간의 상속 관계가 아니라 이런 구성 관계를 통해서 쓴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구성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암호화 로직이 얼마만큼 추가되든 이거랑 상관없이 사이퍼는 이 여기에 변경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반대로 사이퍼 로직의 변경점이 이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 참조는 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딱 단절된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할 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직접 바꿀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이 되게 느리고 빨랐는데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프로콘 그 프로스 앤 컨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이제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략이라는 그런 알고리즘과 그걸 실제로 전략을 활용하는 그런 객체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 그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 뭐 MD5라든지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해 나갔을 때 이건 역시 뭐 기존의 뭐 컨텍스트라든지 그걸 사용하는 기존의 클라이언트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다만 좀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아까 SNS의 예제로 살짝 돌아가 보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알고리즘식이라고 치면은 결국은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상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전략으로 잡아서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에선 그거 써요. 근데 구글에선 그걸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데도 그걸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 그거를 구현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스트레티지가 엄청 많아졌을 때 그렇게 좀 어느 A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B 알고리즘에서는 쓸모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뭐 약간 그런 점들이 좀 단점으로 좁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 컨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실제 적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실무에서 이 패턴을 적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걸 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일단 그때까지 그렇게 막 느긋하게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공통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저 혼자 할 때나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한테 공통 모듈 작성해 주세요라고 던지는 시간이 1주에서 2주 남짓이거든요. 프로젝트 세팅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안에 뭐 공통 모듈 지금 다 짜고 표준 잡기도 힘든데 뭐 이거를 이거 디자인 패턴을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이걸 느긋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한테. 음. 그렇다고 제가 밤새 가면서 이걸 고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네. SI에서는 환경의 시간이 문제인 되게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걸 느긋하게 할 만한 여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프레임워크에 일단 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프레임워크가 공통적인 요소로 어느 프로젝트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프레임워크에 다 구현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SI 들어가면 시간에 맞게끔 쳐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런 거보다는 그냥 화면 단어로 그냥 막 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건데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SNS 로그인이지만 왜냐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이그레이션 할 작업도 SNS 로그인이고 그 부분에서 좀 시연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예시로 드는 건데 어쨌든 SNS 로그인을 제가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을 이런 스트래테지 패턴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막 시연을 했다고 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맞아. 네, 100%그 사람들은 어. 아니 왜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가? 그냥 어. 클래식 변으로 따고 함수 하나만 호출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 딱 이렇게 요구사항이 올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사실은 스트래테지 패턴이고 뭐 이렇게 상위 인터페이스 공통의 전략을 작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필요한 전략만 주입해서 딱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은 정말 편해요. 이걸 제가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럴 의무도 없고요.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개발하는 속도보다 그 사람들이 페이지에다가 그냥 쫙 뿌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개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결과를 빨리 가져오는 사람들이 특히 SI 사업에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솔루션 사업에 접근하는 거랑 SI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은 약간 틀려져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이 디자인 패턴은 꼭 기본적으로 깔고 지키고 간다라는 것도 있네요. 이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은 꼭 깔고 쓴다? 이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사실은 좀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너무 몰입해서 쓰다 보면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도 괜히 디자인 패턴 적용하려고 흥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딱 이 디자인 패턴 공유하면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뭐 구현은 웬만하면 좀 연차 지나면 대충 다 하잖아요. 근데 좀 깔끔하고 나중에 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확장이 쉽고 수정이 쉬울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좀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딱 이 정도로만 접근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지켜야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테크 모임이 있고 누군가가 기술 리더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주면서 이런 쪽으로 계속 이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따르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를 또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빨리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선택하진 않거든. 근데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왜 선택하게 되냐면 나는 그게 인제 운영 쪽으로 갔을 때라 게 문제라고 보거든. 개발은 이거보다는 그냥 막 때려 넣는 게 더 빨리 진다는 얘기죠. 근데 운영을 할 때 사실은 이런 패턴들이 없으면 그것들을 시스템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걸 처음 공부해야겠다 마음먹었던 시점이 딱 제가 현업에서 누군가 만들어놨던 기존 소스를 깠을 때 딱 이런 로직들을 보고 이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접해서 따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뭐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객체지향적으로 좀 확장이 쉽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럴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좋더라. 그런 경험적인 얘기로만 좀 접근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 정은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은 씨께서는 혹시 지금 프로젝트를 한참 구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현하실 때 지금 동희 씨가 아까 표에서 보여준 패턴 중에 실제 적용을 해서 구현하는 케이스가 있었나요? 일단 그 공통 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대부분 비즈니스 로직,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MVC 패턴 중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때는 사실 이런 디자인 패턴까지 끼어들 요소가 많이는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디자인 패턴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깔끔해져야 되는 거는 정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 파트 쪽에서 주로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막 얘기하는 공통 파트라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스타디에서 적용하면은 프레임워크 쪽이라고 봐도 되나요?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저도 이거를 좀 나중에 좀 지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프레임워크는 MEV 프레임워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흔히들 많이 쓸 수 있는 유틸리티 펑션 성격의 어떤 클래스들을 작성하고 이제 그것들을 던져서 이런 것들을 써라고 던지는 형태인데, 음. 가끔씩은 그 프레임워크에는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일 서비스나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커먼, 예를 들면 이걸 닫아버렸네. 예를 들면 커먼 패키지 밑에 어떤 공통 서비스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공통 롤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쨌든 사람들이 메일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에서 다 일일이 이렇게 뭐 내가 메일 라이브러리 던져놨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써가지고 해라는 것보다는 그걸 한 단계 더 랩핑을 해서 메일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파라미터만 던지면 알아서 이제 MEV 프레임워크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기반으로 메일이 발송되도록 이렇게 맞는 하는 얘기예요. 것도 공통의 확장 업무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프레임워크에 들어갈 수는 없죠. 어떤 특정 구현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내용까지 다 프레임워크에다가 집어넣었거든. 근데 지금 얘기하는 래핑에서 밑에서 유틸리티급으로 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 문서를 한번 정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간략적인 모델로 그 프레임워크에다가 다 집어넣긴 하긴 했는데 지금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네요. 예. 그거를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 이제 정책 문제예요. 저희가 정책을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자바 네이티브, 그다음에 어떠한 것에 의존하는 의존성을 최대한 줄인 프레임워크를 짜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메일 서비스는 MEV 공통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많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랩핑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구현체이기 때문에 얘네가 프레임워크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커먼 쪽에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은 하는 거죠. 그냥 그 메일 보내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메일을 보내는 펑션들만 있고 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컨피규레이션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기에 대한 설정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건 프레임워크 파트로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샌드 자체는 프레임워크에 있죠. 그러니까 샌드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유닛이잖아. 한마디로 유닛이 아니라 펑션이야, 펑션. 그렇죠. 샌드 펑션 자체는 프레임워크에 이미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거를 밑에서 구현하는 게 지금 말하는 유틸리티라는 얘기죠. 제가 좀 더 랩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대상은 그 샌드 자체는 이미 MEV 프레임워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그냥 그대로 했을 때 발송되면 상관없지만 비즈니스 로직에서 작성해야 되는 게 결국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가 주요 안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뭐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해서 던져야 될까, 이런 것들은 조금 랩핑이 되어 있으면 비즈니스 로직 단에서 다 일일이 코딩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커먼 패키지 정도 위치에 있어서 뭐 컨피그레이션 읽어서 메시지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프레임워크에 정의했던 샌드 함수를 맨 마지막에 호출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맞을 것 같다. 맞아요. 했어요. 나도 사실은 프레임워크에는 샌드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접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부에서 그걸 구현을 했거든. 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은 비즈니스 로직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공통 유틸리티 쪽으로 해서 구현한다는 게 한번 감아서 쓴다는 개념이라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태연 씨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현체가 있긴 있고 이제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리팩토링 할 예정은 있습니다.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공유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빨라서 이해를 못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대충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좋았고요. 디자인 패턴이나 개발 방법론은 얘기가 계속 됐을